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 안 희미한 불빛 아래 수액팩이 무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중년의 여인, 며느리 서린으로 보이는 그가 수액팩에 주사기로 무언가를 넣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미숙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공포감과 함께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낸 오빠. 하지만 그 오빠를 이토록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미숙의 두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절규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침묵의 병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숙은 어느덧 60이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70대 노파처럼 고단하고 주름진 세월이었습니다. 40살 이른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아들 우철을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살아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터로 나가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고단했지만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들 우철이가 미숙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복마저도 비극은 가차없이 덮쳐왔습니다. 아들 우철이가 22살 되던 해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와 시력 상실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철은 병상에 누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내 손과 발이 되어줄게. 너는 엄마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란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엄청난 수술비는 억 단위에 달했고 퇴원 후에도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말처럼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미숙은 매일 밤 잠을 쪼개가며 필기시험을 준비했고 실기시험에서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능숙함을 보이며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용직과 청소 용역까지 겸하며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간병인이자 아들을 위한 엄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절염은 만성이 되었고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고혈압까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우철의 병실 한쪽에는 미숙이 손수 만든 알록달록한 종이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실의 삭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우철의 손을 잡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길에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더라. 벌써 6월 중순이구나. 내년 봄에는 내가 직접 장미꽃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읽어주는 책 속 활자들은 우철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지갑 속에는 늘 반으로 접힌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미숙의 휴대폰 배경화면 또한 아들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미숙처럼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만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숙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강인함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2024년 늦은 가을까지 미숙의 지독한 생활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 대출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아들 병원비 500만 원과 재활치료비 200만 원은 미숙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드리웠습니다. 동료 간병사 김영숙 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숙 씨, 기회는 이때예요. 제가 아는 병원장님께 직접 소개받은 간병 자리가 나왔는데 듣기론 아주 큰 대기업 회장님 간병이라고 해요. 월급이 무려 500만 원이나 된다는데 미숙 씨처럼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에게 딱 맞는 자리예요. 월급 500만 원이라는 말에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껏 받던 간병 월급의 2배가 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의 조건은 24시간 상주였습니다. 우철이 혼자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숙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보고 싶어 발걸음을 돌리는 미숙에게 우철은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등 떠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혼자서도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그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엄마는 이제 좀 편하게 일해야죠. 제가 엄마 얼굴 보는 게 더 마음 편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권유와 아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이 교차하며 미숙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숙은 2024년 11월 1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382-7번지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저택은 미숙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2,000평 규모의 넓은 정원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소나무들이 도열해 있었고 집 안은 마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고가의 미술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숙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집안 곳곳에 은밀하게 설치된 수많은 CCTV 카메라들이었습니다. 복도, 거실, 심지어 식당에까지 작은 렌즈들이 번뜩이며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 집, 뭔가 어딘가 수상하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저택에는 회장의 아들인 한성우 씨와 그의 아내인 며느리 서린 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엘리트 변호사였고 서린 씨는 한때 촉망받던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숙을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형식적인 태도는 미숙에게 어딘지 모를 섬뜩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마치 속을 감춘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보이는 울창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듯 흔들리는 정원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미숙이 간병해야 할 한도연 회장은 70대 초반의 고령으로 침대에 누워 석 달째 의식 불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믿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마를 덮은 흰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30년 전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되어 버린 자신의 친오빠 한도일 씨와 놀랍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콧날과 턱선, 그리고 깊은 눈매는 어린 시절 오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흡사했습니다. 미숙은 애써 진정하며 회장의 몸을 닦아주는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환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서 번개 모양의 커다란 화상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가 5살 무렵 마당에서 놀다가 뜨거운 연탄불에 데웠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오빠는 늘 그 상처 때문에 한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지 못할 정도로 신경 썼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었어. 30년 만에,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오빠를 만나게 될 줄이야. 미숙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린 나의 오빠 한도일이다. 이 집의 화려함과 차가운 기운, 그리고 가족들의 수상한 태도가 한 번에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지만 미숙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저택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아들 성우와 며느리 설이는 회장에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다정한 자식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의 병실을 찾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미숙에게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친절하게 물으며 마치 우리는 회장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과시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외부인이라면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저택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고 모든 불빛은 꺼졌습니다. 미숙은 종종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에 성우와 설인이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회장 한도연 씨의 병실에서 멀리 떨어진 1층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를 주고받았지만 간병인으로서 오랜 기간 예민하게 훈련된 미숙의 청각은 그들의 대화를 기가 막히게 포착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더 이상 이대로 미룰 수는 없어. 괜히 오래 끌다간 모두가 위험해져. 회장님이 깨어나기라도 하면. 성우의 목소리는 조급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잔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빨리 서두르자고요. 우리 지분도 제대로 챙겨야죠. 설인의 목소리 또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미숙의 마음속 의심은 커다란 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짓눌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결심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미숙처럼 점차적인 공포감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의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 11월 25일 수요일, 미숙은 자신의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 반,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며느리 설인이 몰래 회장의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미숙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삼키며 숨죽여 설인의 뒤를 밟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설인은 작은 유리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주사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액체는 투명했지만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그 수상한 주사액을 오빠의 수액팩에 연결된 가는관에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주입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 일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들의 악행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오빠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밝혀지는 숨막히는 강력한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이 끔찍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자들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녀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저택에서 오랜 세월 그림자처럼 일해온 가정부 명자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50살 중반의 나이로 늘 말수가 적고 그림자처럼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숙에게 무언가 경고하듯 차분하고 깊은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주머니. 이 집 뭔가 단단히 숨기고 있어요. 특히 그 두 사람 성우 씨랑 서린 씨. 아주머니도 조심하셔야 해요. 명자의 경고는 미숙의 의심을 불변의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숙은 명자에게 자신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함께 한도연 회장이 사실은 3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자신의 오빠라는 비극적인 인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명자는 미숙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자신도 오랫동안 품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사실 의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갈수록 급격히 나빠지는데 두 분은 오히려 눈에 띄게 더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회장님이 위독하다고 한 달 전부터 벌써 장례 준비까지 다 마쳐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는 급성질환이라는 다른 병명을 말하고 뭔가 이상했어요. 미숙과 명자는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 위험한 저택에서 오빠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비밀리에 협력하기로 굳은 뜻을 모았습니다. 고독했던 미숙에게 드디어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미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숙과 명자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주도 면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명자는 오랜 세월 저택에서 일해온 덕분에 집안의 모든 구조와 가족들의 동선, 그리고 숨겨진 방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미숙은 간병인으로서 회장의 침실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조는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2024년 12월 초 성우가 미숙에게 불쑥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회장님과 아주머니가 친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두 분이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머니 어릴 적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혹시 모르니 정확히 한번 DNA 검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검사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성우의 제안은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미숙은 그 속에서 음흉하고 잔인한 꿍꿍이를 읽었습니다. 성우는 아마 미숙이 오빠의 정체를 눈치챘거나 혹은 그녀가 한도일 회장의 혈육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미숙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혈육임이 밝혀지면 한도연 회장의 엄청난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성우의 치밀하고 영악한 계획이었습니다. 미숙은 명자와 조심스럽게 상의한 후 성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숙에게 이것은 오히려
오빠와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성우가 지정한 한 병원에서 미숙과 회장의 DNA 샘플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인 12월 17일에 통보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숙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명자는 그런 미숙을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회장님과 아주머니는 분명 하늘이 내려주신 가족일 거예요. 제가 보증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미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0% 친족 관계입니다. 병원에서 전해 들은 그 충격적인 말에 미숙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그녀를 한없이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오빠가 아니란 말인가? 나의 착각이었나? 아니, 그럴 리 없어. 이 상처, 이 얼굴은 분명 오빠인데.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미숙의 절망은 깊었지만 명자는 성우가 미숙에게 건네주었던 검사 결과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잠시 이 서류를 보세요. 성우 씨가 준 검사 결과 서류 뭔가 이상해요. 아주머니의 검체 채취 날짜가 분명히 12월 10일이었는데 이 서류에는 12월 8일로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검체를 채취한 병원의 로고가 이상하게도 저희 집안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에요. 성우 씨가 예전에 이 병원 원장과도 사적으로 친분이 깊다고 했던 말을 제가 어쩌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모든 결과는 철저히 조작된 거예요. 성우 씨는 이 병원 의사와 내통했어요. 명자의 폭로에 미숙은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성우가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DNA 검사 결과마저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작했다는 사실에 미숙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거짓말도 어떤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악인이었습니다. 명자는 이어서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도연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 성우 씨랑 서린 씨가 회장님 유산을 두고 자주 다퉜어요. 회장님이 두 사람을 못마땅해 하셔서 유언장에서 두 사람의 지분을 빼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다고 제가 어쩌다 엿들었거든요. 그 후에 회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셨고 명자의 말은 성우와 서린이 한 회장의 엄청난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빠를 천천히 죽이려 하는 동시에 미숙과 오빠의 혈연 관계마저도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믿고 이 위험한 진실에 온몸을 던져 다가설 수 있었을까요? 미숙은 명자와 조용히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연대와 진실을 밝히려는 굳은 결의, 그리고 그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미숙은 명자와 함께 복수를 넘어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성우와 서린의 추악한 악행과 조작된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난 이상 미숙과 명자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기다렸다가는 한 회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매 순간 성우와 서린의 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 목요일 밤
미숙은 우연히 성우의 서재 앞을 지나다가 그의 은밀한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충격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한 회장을 외진 요양병원으로 비밀리에 옮겨서 자연사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위장되어야 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이번엔 절대로 실패해선 안 됩니다. 미숙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한 회장의 엄청난 유산을 노린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살인은 그 어떤 의심도 남지 않는 자연사로 교묘하게 포장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숙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낼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였습니다. 미숙과 명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 각오로 한 회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2025년 1월 23일 자정 무렵 미숙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던 수액팩에서 주사기를 몰래 빼돌려 안에 든 액체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독극물 성분이 분명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액에 섞여 있던 물질은 사람의 신경을 천천히 마비시키는 투명한 독극물이었습니다. 그 독극물은 아주 미량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투여될 경우 심장마비나 뇌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자연사로 위장하기 쉬운 치명적인 물질이었습니다. 동시에 명자는 병실에 보관되어 있던 성우의 서류들 중에서 한 회장의 유언장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성우와 서린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고 회장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또한 성우와 서린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그들의 컴퓨터에서 몰래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계획한 명확한 동기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 증거들만으로는 성우와 서린의 범행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적인 증거력까지 갖춘 더욱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숙은 명자와 함께 한 회장의 옷깃에서 혈액 샘플을 은밀하게 채취하고 그가 복용했던 약의 잔여물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성우와 서린이 한 회장의 수액을 교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독극물이 섞인 수액팩과 주사기를 몰래 일반 수액팩과 주사기로 완벽하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숙이 지난 30년간의 고단한 간병 생활에서 얻은 세심함과 비상한 침착함, 가리고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기간 이 순간을 위해 훈련된 요원처럼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명자의 소개로 과거 명자의 친척의 의료사고를 치밀하게 취재하여 세상에 알렸던 베테랑 탐사기자 김민수를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김민수 기자는 언론계에서 정의로운 기자로 통하는 강직하고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이 집에서 알아낸 모든 충격적인 정보를 김민수 기자에게 눈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민수 기자는 미숙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과 함께 분노를 표했고 곧바로 경찰 수사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는 명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성우와 서린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그들의 은밀하고 잔인한 살인 계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성우는 김민수 기자가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미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경찰과 김민수 기자가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오빠를 구하고 두 악인의 죄를 세상에 백일하에 밝힐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김민수 기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한도연 회장은 자연사로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야 해. 김민수는 이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성우는 불안감에 휩싸인 듯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모든 게 내일 새벽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해.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민수 기자는 숨죽이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숙이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가족과 사회의 정의를 향한 굳은 결의와 사랑이 빚어낸 엄청난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이토록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미숙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 새벽 2시 성우와 설인이 계획한 끔찍한 범행 시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 강력반 형사 12명을 동원하여 한도연 회장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거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강력계 형사들이 일제히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의 침실에서는 설인이 막 독극물이 섞인 수액 주입을 마치고 사용했던 주사기를 은밀하게 치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설인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녀가 사용한 주사기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또한 침대맡의 수액팩과 연결된 수액 튜브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 서류들을 소각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급습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확보한 성우의 충격적인 통화 녹취록과 미숙이 사용된 수액 주사기 대신 바꿔치기하여 독극물 성분이 담겨있던 사용된 수액 주사기, 명자가 확보한 한 회장의 유언장, 사본과 성우와 설인의 비자금 금융거래 내역이 그들의 추악한 죄를 명확하게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미숙과 명자의 용기 있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 성우와 설인을 엄정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와 수액팩에 대한 긴급 정밀 감정 결과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찰에 통보되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독극물 성분이 명백하게 검출된 것입니다. 성우와 설인이 한 회장의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잔인한 살인 미수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성우와 설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완벽하게 수집된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동안 미숙이 홀로 짊어져 왔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명확하고 통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미숙의 용기에 보답하듯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격렬한 소란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독극물 투여가 시작된 지 약 석 달 만이었습니다. 독극물의 미량 투여가 계속되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미숙이 수액을 바꿔치기 한 것이 한 회장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도연 회장을 담당했던 전문의는 기적적인 회복이다. 아마 간병인의 극진한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미숙을 본 순간 흐릿한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더니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아 맞구나. 30년 만에 들려오는 오빠의 낯익은 목소리에 미숙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이미 그녀의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숙은 오빠를 향해 달려가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헤어졌던 아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감동적인 포옹 속에서 한순간에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오빠의 어깨에 기대어 미숙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의 품은 30년 전 어린 시절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오빠의 마지막 어린 얼굴이 이제야 흐려지며 현재의 오빠의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감격스럽고 기적 같은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잃어버렸던 가족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이 순간 어떤 감동과 전율을 느끼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온 세상이 멈춘 듯한 감격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무한한 기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미숙의 삶에 드디어 희망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미숙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었습니다. 성우와 설인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범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미숙, 명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성우에게 징역 15년, 설인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법정에서 성우와 설인은 선고 내내 회한 없는 차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반성이나 뉘우침보다 더 깊은 욕망과 분노가 이글거리는 듯 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 앞에서 미숙은 다시 한번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오랜 기간의 의식불명 상태와 독극물 투여의 후유증으로 그의 몸은 말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숙과의 감격적인 재회로 지난 30년간 잃었던 행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오빠는 미숙에게 지난 30년간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맨몸으로 시작하여 사업에 성공하여 회장이 되기까지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힘겨워했던 나날들, 특히 자신의 유언장마저 조작하려 했던 아들 성우와 며느리 설인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오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오직 사랑하는 동생 미숙과 조카 우철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그는 매일 우철의 피아노 연습실을 찾아와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도연 회장은 미숙을 조용히 침대 곁으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너무나도 단호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 각막을 너의 아들 우철이에게 주고 싶다. 남은 내 몸뚱이라도 사랑하는 내 조카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미숙아, 내 부탁을 꼭 들어다오. 미숙은 오빠의 말에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우철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인 두 눈을 내어준다는 오빠의 깊은 사랑과 희생.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오빠의 마지막 선택은 사랑하는 조카 우철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숭고하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야, 미숙아. 너와 우철이의 눈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 숨쉴 거야. 내 영혼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빠의 깊은 사랑은 미숙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빠의 숭고한 유언대로 우철은 각막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 끝에 마침내 희망의 밝은 빛이 환하게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뜬 우철은 흐릿하게나마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둠뿐이던 세상이 조금씩 선명한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여요. 엄마 얼굴이 엄마가 보여요. 엄마. 우철의 목소리는 감격과 환희로 떨렸습니다. 미숙은 아들을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오빠의 마지막 사랑과 희생이 아들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선사한 것입니다. 우철의 두 눈에 비친 미숙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숙의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오빠의 희생이 빚어낸 진정한 기적, 그리고 가족의 끈끈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숭고한 사랑과 기적 앞에서 어떤 감동을 느끼셨을까요? 아마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사랑하는 조카 우철의 각막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2026년 3월 15일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한도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렵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미숙을 기리기 위해 사랑의 미숙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미숙은 오빠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요양원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든든하고 존경받는 요양원장이 되었습니다. 우철은 오빠의 희생으로 새로운 세상을 선물 받고 피아니스트의 꿈을 다시 힘차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재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음악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외 유학길에 올랐고 몇 년 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하여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마치 오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듯 깊은 감동과 생동감을 선사했습니다. 미숙은 한가로운 어느 오후 따스한 햇살이 요양원 마루에 비추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고단한 삶을 헤쳐나가는 나약한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내레이션을 이어갑니다. 가족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도 깊은 기억 상실도 그리고 때로는 차가운 죽음마저도 기어이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고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철이의 눈에서 저는 매일 오빠를 만납니다. 오빠의 사랑은 제 아들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빠, 부디 편히 잠드소서. 미숙의 눈에는 아들과 오빠의 사랑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오빠를 찾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낸 뒤 아들까지 살려낸 미숙의 이야기는 희생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감동적이고 희망찬 마무리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해피엔딩이 시작된 것은 미숙의 지고지순한 가족 사랑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자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